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새 정책위 의장을 지명했습니다. 또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도 곧 임명할 예정인데요. 이로써 당 지도부의 과반을 본인이 임명한 인물이나 친한계 인사로 채우게 된 건데요. 친윤계에서는 불만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막대한 홍수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정부의 수해 지원 제의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도 뭔가 자존심을 지금 앞세우고 있는 걸까요?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황 위원장님께 배운 거지만 친소관계라든가 뭐 그런 거를 따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김상원 우리 의원님께서는 저랑 그렇게 아주 가까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우정을 나눌 기회는 없었고 제가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설명드렸고 정정진 의원님께서 이 대승적 차원에서 본인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뜻을 잘 생각해서 제가 우리 당을 잘 이끌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갑자기 이른바 친한대 친윤의 갈등, 다른 표현으로 윤한 관계의 중심에 서게 된 자리, 정책위 의장, 우여곡절 끝에 어제 전임자가 사퇴를 했고요. 새 정책위 의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뭐 아직 절차는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뭐 큰 무리 없이 뭔가 처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한동훈 대표 전임 지도부라고 할 수 있죠.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 일을 했던 지도부들 오늘 만나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그 모습 좀 확인해 보죠. 뭐 좋은 얘기만 하고 우리 대표님은 날 야단만 치고 그렇죠. 시결 됐나요? 그런 사람은 있어요. 계속 모시고 잘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다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요.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하죠. 지금 바닥에 앉아서 기자들의 질문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일어나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저런 모습으로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질문을 받고 답을 했어요. 식사를 한 뒤에. 굉장히 훈훈한 모습인데요. 그런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훈훈함 뒤에는 뭔가가 약간 뒤끝 같은 게 좀 남았어요. 자, 한동훈, 황우여 비대위 초청 오찬을 가졌는데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90분간 식사 대화를 가졌고 끝나고 나서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은 저런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원래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우선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 어제 사퇴한다고 입장 냈잖아요. 오늘 안 나왔어요. 불참입니다. 근데 이유가 건강상 이유입니다. 하루 만에 어제 사퇴 입장 내고 오늘은 건강상 이유로 못 갑니다라고 불참을 합니다. 그리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사진 동그라미 있죠. 중근에. 그다음에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 참석을 했는데 30분 만에 잘 떴어요.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그러면은 90분간 식사하고 대화한 자리에 30분만 앉았으니까 식사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용주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 나와 계신데요. 일단 3명의 인물. 2명은 참석을 했는데 30분 만에 잘 떴고 한 분은 아예 안 왔고 이유는 건강상 이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나머지 뭐 추경호 원내대표나 수석부대표, 배수석부대표는 그나마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참석은 한 것이죠. 당연히 원내 지도부는 바빠요. 그러니까 일정이 있으니까 아예 안 왔다면야 문제가 될 수 있으나 30분간 충분히 뭐 급히 식사하면서 얘기 나누고 갔기 때문에 크게 뭐 이런 거를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현했다고 보기는 그거는 힘들지만요. 좀 이해할 만하다. 저는 이해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뭐 앉아서 좀 얘기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데 정정식 전 정책위장이 불참을 했잖아요. 근데 건강상 이유도 이유인데? 건강상 이유입니다. 하루 만에. 엊그제 정책위 의장이 본인의 이 어떤 일신과 관련해서 기자회견하는 건 저는 정치권에서 처음 봅니다. 여야 막론하고. 굉장히 낯설었어요. 낯설죠. 이례적이죠. 예. 그러니까 정책위장의 당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켰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례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사퇴를 하면서 했던 것 중에 지방선거의 승리와 대선 승리를 위한 뭐 이런 그런 밑거름이 되겠다. 본인은 제가 알기로는 그 국민의힘에서는 선출직 정책위장이 사라지고 지명직으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근데 지명직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역할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정식 전 정책위장이 결국에는 오늘 불참의 이유도 궁색하잖아요. 하루 만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다? 그러니까 건강상 이유.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앙금이 남았다는 것이고 전 정책의장 발음이 잘 안 되지만 정이 맞네요. 예. 근데 이분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래도 다선 의원으로서 정치력이 별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앙금이 아직도 남아서 향후에 한동훈 지금 대표 체제가 나름대로 늦게 출발은 했으나 예.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음. 저는 이게 정점식 전 정책위장이 또 당내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한 비주류로 볼 수 있죠. 이 비주류의 목소리를 높이는 당내 저격수로서 활동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최영철 위원. 일단 두 분은 30분만, 그리고 한 분은 아예 불참. 이게 이른바 친윤계 인사들의 어떤 정서를 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오늘 오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국회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 예. 굳이 오찬을 바로 국회 앞에서 할 필요가 있었는지부터 저는 의문이 갔어요. 일단 굳이. 그렇습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과연 정치를 좀 하려고 하는 분인지 좀 의문을 가질 정도로 국회 상황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이 더위에 예. 국회가 저렇게 둘이 저렇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 그게 여당이 야당을 제대로 막아내지도 못하면서 국회 앞에서 식사를 할 정도는 오늘 한가한 순간이었는가.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저런 자리를 왜 하는지. 한동훈 대표의 오늘 초청 오찬 이 자체가 약간 너무 한가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것부터가 매우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뭐 누구 안 왔느냐 이거를 묻기에는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원내 부대표가 밥 먹는데 와야 되겠습니까? 지금 김밥 한 줄 먹고 빨리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지금 야당과 대치를 하고 예. 야당을 다시 한번 설득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예. 지금 국회 앞에 가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 좀 오늘 상식적으로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오늘 밥 먹는 것은 예. 사실 맞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오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정정식 정책위 의장 입장에서는 오지 않는 게 맞겠죠. 사실 뭐 어제 뭐 강제로 좀 밀려 내려간 사실 뭐 좋은 분위기에서 그만둔다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정정식 정책위 의장 입장에서는 오기가 힘들었을 터이고 예. 그래서 사실 이 밥 먹는 것 자체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 모임에 왔다 안 왔다를 갖고 논평하기 좀 그럴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원외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 원내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당이 자꾸 원내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원내에서 무언가 대화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원내 상황을 조금 안이하게 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지금 국회 상황이 진행 중이거든요. 뭐 필리버스터 계속했다가 중지가 된 상태고 또 다른 필리버스터에 좀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었어요. 결과가 나와서 이제 뭐 민주당이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자, 근데 입장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탄핵 소추안이 표결에서 통과가 되면은 그 당사자는 직무가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헌재로 가서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직무정지 지금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직무정지 이진수 위원장 거대 야당 탄핵 소추 횡포에 맞설 것이다. 앞선 방통위원장 전임 방통위원장들과는 달리 표결 전에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보고 끝까지 맞서겠다. 헌재까지 가서 한번 다퉈보겠다라는 입장을 낸 겁니다. 또 다른 속보 좀 보죠. 자, 대통령실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탄핵안 발의, 북한 오물풍선과 무슨 차이인가 이렇게 또
비판을 하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국회 상황 뭐 영상이 또 속보로 들어온 대로요.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원래 주제로 좀 돌아가서 다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찬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렸어요. 지금 그 오찬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자, 이런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비어있게 된 정책위 의장의 새 인물을 지명합니다. 지명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약간 절차가 남아있어요. 의원총회 같은 이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지명이에요. 이와 관련된 내용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죠. 일단 김상훈 의원이 정책위 의장 내정자가 됐습니다. TK, 그러니까 대구의 4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개파색이 뭐 좀 옅다. 약간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다음 주에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지 이제 정식으로는 정책위 의장이 되는데 오늘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영상으로 설명을 좀 했고요. 그리고요,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도 누구다라고 좀 유력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김종혁 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입니다. 직전까지 조직부총을 맡고 있었거든요. 여기는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원외 정치인들, 국민의힘 원외 정치인들의 대표격이죠. 그리고 뭐 조직부총장 맡았고요.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회 유력하다. 내주 초면은 바로 발표할 것 같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인물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파 프레임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그 언론에서는 그렇게 다루었던데 저는 제가 비상대책위원회도 해봤지만 최고위 석상에서 뭐 4대5, 5대4 그렇게 불거질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부딪힐 일이 많을 거라고 하는 거 좀 예단하시는 거 아닌가요? 가능하면 정부 측의 의견을 최대한 사전 협의하고 조율하고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지명직 최고위원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느냐를 여쭤보고 있는 건데 당대표하고 제가 만나서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건 옳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지명직 최고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밝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뭐 상당히 뭔가 가능성이 커졌다. 좀 정치권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었다. 유력하다고. 그렇다면은 한동훈 대표가 지명 또는 임명한 2명의 자리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9명으로 구성된 국민의힘의 지도부 분포가 어떻게 될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5대4. 그러니까 5는요, 한동훈 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아주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두 인물이 최고위원,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 당선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김종혁 위원장, 김종혁 의장, 협의 아까 의장이었죠. 지명직 최고는 유력하다고 보니까 거의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김상훈 정책위원장 임명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5명이고요. 그럼 나머지 멤버들이 누구냐?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 이뇨한 최고위원. 특히 김민전 최고위원, 이뇨한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죠.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그다지 비판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류가 되는 상황이 5대4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수가 된 거죠. 한동훈 대표 쪽이. 이와 관련돼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 그 뜻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한동훈 대표예요. 한동훈 대표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그대로 남겨둬라라는 것을 메시지를 확실하게 받았을 것이고 근데 끝까지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모른 척 하다가 이제는 권한은 나한테 있어. 내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거야. 이제 내 시대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 의장께서 결단해 주신 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호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해석하실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갈등이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의 그런 갈등은 없습니다. 자,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예. 이제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이런 지명, 임명을 통해서 내 시대다라고 선언한 거다라는 평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론 기존의 정점식 의장이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최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요. 아주 정말 극단적인 충돌 양상이 갔을 때는 표결로 가는, 물론 그런 사태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이 당대표의 책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토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그 교두보는 선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상훈 신임 의장이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친한계로
앞으로 역할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속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분명히 김상훈 의장을 선택한 한동훈 대표의 속내에는 어느 정도의 절충점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타협을 한 성격이 분명히 있다 지금 저 그러니까 지명에 정 대해서. 의장이 물러나는 것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받아냈다면 예. 그 다음에 새 신임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 너무나 강한 친한계의 개파색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최고위가 상당히 그 분열 양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다선의 좀 색채가 옅은 그런 또 영남권의 의원을 선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지명이 있기 전에는 수도권 중진을 정책위 의장에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는데 그건 빗나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내관은 바로 제3자 추천 최혜병 특검법입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되는 사안이고 특히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예. 여기서 김상훈 의장이 오늘 마침 또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뭔가 유보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 수를 좀 접고 간다라는 평가도 가능한데 다만 이렇게 제가 가장 그 문제가 됐던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서범수 신임 사무총장이 일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못해 끌어져 내려오는 것처럼 정 의장이 그만뒀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한 명의 교두보를 더 확보했지만 이것이 좀 상처뿐인 어떤 결과가 아닌가라는 우려가 아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명, 정책위 의장, 새 정책위 의장을 지명한 거는 타협과 절충의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신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친윤계에서는 약간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요. 물론 이거를 막 외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약간 뒤에 가서 그런데 뭐 이렇게 딱히 마땅치 않거든요. 저 불만 좀 있거든요. 이런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승규 의원은 정정식 의장 사퇴 불만 있습니다. 사퇴 압박을 이렇게 해야 하는지 참 이렇게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익명으로 한 친윤 핵심위원은 당대표란 사람이 자꾸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이래서야 대표직 수행할 수 있겠나. 확실히 익명이니까 좀 강하게 나오는군요, 발언이요. 자, 그럼 관련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헌상으로는 당대표는 정책위 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기를 1년으로 규정을 해놨죠. 우리 당헌상 임기가 규정되어 있는 보직은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이 네 보직이 유일합니다. 공개적으로 새로운 대표 지도부에서 일관 사퇴 요구 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아까 그런 이유 등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책위장이 사퇴해야 되는 시점인지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사퇴로 기결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불만이 있습니다. 박용훈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 부의장 나오고 계신데요. 이런 불만 표시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하신 분이고 있고 익명으로도 가게 하신 분들인데 이런 불만 표시가 향후에 약간 좀 뭐랄까요? 갈등의 소지? 이게 좀 보인 건가요? 갈등의 소지는 충분히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에 가진 불만들이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목소리는 낼 수 없는 것 같아요. 정책위 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의힘에게는 당대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면직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부인했어요. 어제 정경심 전 의장은 부인했습니다. 그걸 그렇죠. 아니라고. 그게 정말 부인할 수 있을 만큼의 탄탄한 근거가 가졌으면은 친윤계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발표를 했을 텐데 거기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봐서는 명분이 약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정책위 의장이라는 자리는 여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예. 정부와 정당 간의 협의를 할 수 있는 중간에 다리가 될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는 당대표와 함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도부의 9명 중에 5명을 어쨌든 친한계, 본인과 친한 사람으로 임명하고 싶어 했고 그것을 어쨌든 절충을 해서 김상훈 의원으로 임명했는데 저는 5대 4라기보다는 4.6대 4.4 정도로 보이거든요. 4.6대 4.4요? 아직 한동훈 대표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 친윤계가 오늘 반발한 것, 정책위 의장을 사퇴시키는 과정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10월에 보궐선거를 패배한다든지 그 이후에 어떤 당에
흔들리는 계기가 된다면 한동훈 대표도 임기 2년을 다 채우지 못할 거고 그 와중에 친윤계라는 분들이 충분히 앞으로도 반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는 셈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 물밑에서는 여전히 긴장 관계, 약간의 신경전 이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앞에 바로 과제가 하나 있죠. 바로 제3자 추천 최혜병 특검법입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이 추진했던 최혜병 특검법은 최종 부결됐어요. 사라졌거든요. 뭐 민주당은 다시 발의한다고 하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당대회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자체의 특검법 이거 발의할 의사가 있다. 추진하겠다고 밝혔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 남아있거든요. 지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당에서는 찬반의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3자 특검법을 우리가 먼저 추진함으로써 우리가 전국을 이끌어 나가는 기회로 저는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방선거도 승리할 수 있고 다음 대선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특검법의 전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완결되고 나서 수사가 미진할 때에 실행하는 것이 특검법의 뭐 기본적인 어떤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상황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오늘 지명된 김상훈 새 정책위 의장은 약간 유보적이죠?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수사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분위기가. 자,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당내 설득을 해갔다고 말씀드렸고 제 입장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타개하는 하나의 대안을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왜 필요하고 한지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당내 설명을 우리는 뭐 한 명이 다 마음대로 하는 민주당 같은 그런 정당은 아니잖아요. 당내 절차를 통해서 제가 당대표로서 차분하게 설명드리겠다.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시열 의원? 오늘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제3자, 뭐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최혜병 특검법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민주당과는 달리. 근데 오늘 한동훈 대표 설명하는 거 보니까 앞서서 약간 단호하고 자신 있게 얘기한 거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뭔가 설명이 길면서 뭐 많이 들어보겠다는 분위기거든요. 한동훈 대표, 과연 본인이 앞서서 꺼냈던 이 최혜병 특검법 추진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늘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의총을 거치든지 이런 당내 협의 그리고 당내 토론 그런 결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니까 당내에서 그렇게 토론을 하면 지금 안 그래도 무슨 탄핵을 툭하면 들고 나오고 그리고 뭐 25만 원 지원법 뭐 이런 걸 들고 나오는 야당인데 최상병 특검법까지 덜컥 받자 아니면 우리가 제3자 방식의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그 법을 하자. 이것은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고 지금 정책위 의장도 약간 온건한 그리고 또 대구 경북 지역의 아주 보수적인 그런 정서를 반영하는 김상훈 의원을 시켰고 그리고 이러한 당내 의사결정을 들어보니 아마 이것은 조금 유보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반대가 많으니까 지금은 아니고 기다려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약간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런 결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3자 방식의 특검법을 민주당이 받지를 않습니다. 제3자 방식의 특검법을 만약에 간다면 특검이 수사를 실컷 해서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민주당의 모든 부메랑이 돌아갑니다. 역효과가 돌아갑니다. 그럼 민주당이 여태까지 목리를 씌워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결국 진상은 결국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민주당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사실 저 제3자 방식의 특검법 자체가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한동훈 대표가 계속 끌고 나가는 지속 가능성도 없는 것이다. 저것은 아마 무야무야하게 끝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당대표 출마 선언했을 때 꺼내놨던 거는 약간 이제 흐지부지 시간을 보내면서 약간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전망이신데 서영주 소장은 한동훈 대표가 어떤 선택할 걸로 보이십니까? 한동훈 대표의 선택 전에 최혜병 특검의 이 원인 제공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 21대부터 22대까지 끊임없이 모든 민생을 마비시키는 상황이 됐죠. 이게 민주당 탓을 한다면 정말 이거는 원인 분석이 잘못된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특검법을 받았으면 예. 이 건은 이 건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최병 특검을 던지면서 당신과 민심의 63%의 지지를 얻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통했다고 분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과 역학관계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 민주당이 3자 특검을 받든 4자를 받든 안 받든 간에 본인이 최병 특검에 대해서 3자 추천하겠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냥 여기에서 집권 여당의 선출직 대표만 하고 끝낼 것 같으면 그거를 안 지켜도 돼요. 말 바꾸셔도 돼요. 예. 지금 말하는 신임 정책위의장의 말처럼 이거는 수사 끝난 다음에 보고 하시죠. 시간 끌기 해도 됩니다. 예. 하지만 대선을 바라보는 본인의 정책 야망이 있다면 이게 가장 큰 기준점이 됩니다. 이거는 민심에 올라타겠다는 본인의 여러 가지의 정치 변화와 혁신에 대한 바로미터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예. 그냥 당내 민주적 절차 때문에 저는 하려고 했으나 의원들이 반대합니다. 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요. 그 순간에 그냥 용산에서 보낸 좀 쓸만한 그냥 일꾼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전락하면서요. 사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대충 뭐 머뭇거리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당내 의견에 휩쓸려 간다면 예. 이건 좀 어렵다고 봐서요. 언젠가 결단하겠지만 본인이 순간 삼겹살 회동 위에 잠깐 머뭇거렸어요. 말 바꾸야 하는 거 아니야? 하다 다시 정신 차리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자각하는 순간 본인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밀어붙일 공산이 크기 때문에요. 예. 마음에는 없으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친윤계 인사들은 이 제3자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거는요. 당대표 일이 아니고요. 원내대표 일이거든요. 라고 이미 또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 대표 본인이 밝혔던 약속대로 당내 설득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진을 안 한다면 그거에 또 추진을 하라고 얘기했던 목소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할지 분명히 이쪽이든 저쪽이든 과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다음 주제는 얼마 전에 국민의힘 소속의 시도지사들이 어떤 모임, 단체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오늘도 좀 나왔네요. 그 주제로 갑니다. 왜 못 가? 왜 못 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못 갈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취지예요, 지금요. 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내신 분도 있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시도지사들이 당의 발전을 위하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는데 무슨 명목으로 반대합니까? 당원의 8조 2항에 보면은 시도지사가 최고위원회 참석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지사님들이 광역자치단체장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들 맞죠. 최고위원회에 뭐 우르르 다 온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거기 오려면은 선거에 나가서 최고위원 돼야 오는 거죠. 선거도 안 나가놓고 거기를 왜 와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지금 시도지사 유정복 시장님도 대표격을 맡았잖아요. 대표를 거기에 협의회에.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시도지사가 정치인인데 최고위원회 왜 못 갑니까? 가서 할 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반대쪽에서 이양수 의원은 우르르 오는 거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아니 최고위원으로 뽑히신 것도 아닌데 왜 옵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제3자의 시각으로서 박영훈 민주당 청년미래연습회 부의장께 다른 정당 얘기니까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실지 제가 질문 좀 드릴 건데 이렇게까지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시도지사 분들이 국민의힘 최고위원 참석하는 게 참 불온하고 불충한 모임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불온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죠. 이 시도지사 분들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참 사문화된 규정이거든요. 민주당에도 최고위원 회의에 시도지사 분들이 참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참 오랫동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민주당도 사실상 뭐 작동이 안 되는 규정입니까? 그렇죠. 국민의힘도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근 5년 10년간 최고위원 회의에 시도지사가 참석해서 발언을 했다는 거를 저희가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참 사문화된 규정인데 왜 시도지사께서 참석을 하려고 하시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견제. 어떤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견제를 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예. 또 어떤 분들은 또 지방선거가 2년 안쪽으로 남았다 보니까 예. 그런 공천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참석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시도지사들이 당무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고위원회에 직접 시간을 내서 참석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위치에서 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중앙정치에 대한 당무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건 참 좋은데 시간을 내서까지 이렇게 여의도에 와서 참석을 해야 되냐. 단체장은 단체장의 역할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대구시장인 홍준표 시장, 경북지사인 이철우 지사, 예. 인천의 유정복 시장 이분들이 정말 최고위원 참석하려면 하루 종일 일정을 비워야 되거든요. 이게 과연 국민과 유권자에게 예의인가,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이 당무에 관한 최고 권한은 예. 최고위원과 그 당대표에게 맡겨두는 게 좋아 보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박용훈 부의장이 갑자기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뭔가 말씀을 하신 듯도 한데 지금 아무튼 이게 굉장히 묘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사실은 12명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시도지사 협의회 멤버 구성원은 12명인데 특히 그중에서 4분이 주목을 받고 있죠.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4분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분은 전 대선 주자급으로 꼽히신 분도 섞여 있는데 우선 오세훈 시장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가 강하게 주장했죠. 지구당 부활. 이건 원외 정치를 위해서 지구당 필요하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이거 안 됩니다. 제왕적 당대표 그거 위해 섭니까? 반대 입장을 강하게 냈어요. 일단 이견입니다. 그리고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그동안 한동훈 대표 후보시로부터 굉장히 비판했죠. 그리고 전당대회 그 가운데 안 만나줬어요. 만나자고 몇 차례 연락했는데 바쁘거든요. 일정이 있거든요. 왜 만납니까? 이런 반응을 보면서 안 만났습니다. 여기 보면 총선 망친 한동훈 체제 반대하다 막 이렇게까지 했어요. 잉크도 안 마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꺼내놉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김태훈 충북지사 역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었는데 최근에는 한동훈 잘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참다 안 되면 소신 밝힐 거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놓은 인물들입니다. 4명인데요. 윤주진 대표,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거의 뭐 한동훈 대표가 거의 이제 대척 관계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시도지사들의 최고위원회의 참석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달려올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이 협회를 대표하고 있는 유정복 시장이 아마도 이제 1번 타자로 오겠죠. 그러나 앞으로 어떠한 사안에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홍준표 시장이 직접 여기에 등판할 것이냐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본인은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지금 당장 홍준표 시장이 나올 공간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제 시도지사들의 참석이 물론 사문화된 조항이고 좀 낯선 풍경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된 예정됐던 모습이다. 왜냐하면 이게 당이 하나의 대선 별들의 전쟁이 너무 빨리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명실상부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에 속하잖아요. 근데 그런 대선 주자가 당권까지 이제 갖고 가니까 다른 이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홍 시장이라든지 나름대로 대권의 꿈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약간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최고위원회의라는 그 무대에 가고 싶은 동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한 대표가 이거를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즉 오라는 거죠. 다 오라는 겁니다. 와라? 네, 같이 하자. 같이 민생을 논의하고 같이 국정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총의를 모아보자. 오히려 한 대표가 이렇게 포용적인 전략을 나가게 되면 이 시도지사들의 이 참석하겠다는 것들이 바람이 훅 빠질 겁니다. 그래요? 와라 그러는 게 낫다. 그럼 소영주 소장님께는 이게 이제 시도지사들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가 요청을 해야 돼요. 그 뜻은 일단 당 대표가 뭔가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요 말씀 저 윤준희 대표가 한 말씀까지 참고해서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요청을 하겠습니까? 참석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예.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 뭐 업무 협의를 하는 부분들, 예. 당대표, 집권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최고위에 참여해서 건건히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한다는 것들은 예. 맞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장들 출신 중에 정치적 발언을 하기 위해서 최고위원회 출마를 하는 경우들이 여야 막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자체장 몫이라고 하죠. 예. 시군구 협의회를 여야 구성을 해서 그러네요. 그중에 대표를 뽑아서 최고위원 출마시키고 그들이 힘을 합쳐서 그를 최고위원회 보내서 그 자리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합니다. 민주당의 경우 그런 사례가 있네요. 예. 있죠. 그다음에 예. 국민의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의도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정말 각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대통령을 만나야죠. 대통령한테 국정 책임자한테 예산도 좀 주시고 우리 지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지방 문건에서 신경 써 주시고 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물론 그 협의회 출범할 때 대통령과도 자주 소통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동시에 최고위원회 얘기를 꺼내놨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 간다는 예. 것은 본인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겠다는 것이고 이게 또 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만 그러죠? 김기현 체제에서 이런 말 없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아니 결국에는 이게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들이 그들 스스로 지금 당내 분열을 만들지 않겠냐는 정치적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의도라면 가끔씩 12개 시도에 대해서 모임을 할 때 최고위에 뭐 한 2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씩 와서 의견을 개진하겠다. 예. 이런 건 괜찮지만 본인들은 오겠다. 이게 당원 당규에 있다. 왜 우리를 못 오게 하냐. 이런 것들은 한동훈 체제 출발부터 일단은 둘러싸서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용산이 지자체장까지 동원해서 일단 한동훈 대표가 말하자면 용산과 각을 세워서 좀 속된 말로 예. 이 용산의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돌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출마한 이유는 용산의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나선 건데 예. 또 그에 맞서서 용산은 한동훈 대표를 관리하겠다고 이러고 있으니 정말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집권 여당이 어떤 민생에 어떤 신경을 쓰기에는 안의 내부 쟁투가 더 가속화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 대 관리의 충돌이라는 약간 좀 색다른 해석을 해 주셨어요. 아무튼 유종복 시장이 오늘도 얘기를 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과연 진짜 시도지사들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을 할까? 만약에 참석한다면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 또는 정책적 이견을 가진 시도지사들이 참석해서 무슨 말을 할까? 참석하는 자체가 큰 뉴스가 되겠네요.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요. 칭찬 좀. 칭찬을 해달라는 거네요. 뭘 잘했으니까 칭찬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뭘 잘했길래 칭찬을 해달라는 소리가 나왔는지 일단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차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생각됩니다. 중기부 과제로 된 것으로 볼 때 아빠는 25만 원 상품권을 반대했지만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진다. 죄송합니다. 네, 박수민 의원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무슨 기록을 깼다 그러죠? 15시간 50분. 거의 16시간을 필리버스터를 한 거야. 단상에서도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책을 한 몇 권 읽었다 그러죠? 그냥 그대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연일 필리버스터인데요. 일단 오른쪽에 박수민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뭐 설명도 돼 있는데요. 67년생이고 5남매 아빠다.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의원이신데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25만 원 지원법 반대를 하면서 15시간 50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한 거예요. 어제 오늘에 걸쳐서. 역대 최장이랍니다. 가장 길게 했답니다. 근데 4일 만이라 그러죠? 그럼 4일 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왼쪽에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 여기 90년생인데
방송 관련법 반대 토론을 무제한 토론을 한 거예요. 근데 13시간 12분 이전까지 오늘 박수민 의원이 기록을 세울 때까지는 최장 기록이었어요. 13시간, 15시간짜리가 나온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달라고 소리가 나온 거군요. 자, 그러면은 앞서서 김용태 의원의 필리버스터 관련된 모습도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김용태 의원 많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만약에 제가 기록을 깰 거라고 생각했더라면 좀 복장을 더 편하게 하고 갔을 걸 예.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여당이 좀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 알리고 우리의 또 의지를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 최영실 위원, 뭐 기록이긴 기록인데 이거 올림픽에서 나온 기록하고 전혀 다른 수준의 기록이에요. 이거는 약간 다른 차원의 기록인데 글쎄요.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과 반대 수단으로 무제한 토론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10시간, 13시간, 15시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칭찬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필리버스터 13시간 하고 나서 막 격려하고 잘했어 받고 이렇게 칭찬받을 상황인 거 맞습니까?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고 듣기 좋은 노래도 참 2절까지 하면은 참 3절, 4절 또 하면 참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국민 수용성을 봐야 되겠죠.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지금 국민들에게 잘 먹히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이를 통해서 민주당의 입법이 과연 정당하지 못한 것인지를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 저 것이죠. 최영철 편집위원 옆에 있는 저 그림이요. 지금 본회의장 모습이거든요. 이미자 의원 이미자 아니에요. 하고 계시네요. 지금 필리버스터 예. 시작했어요. 노란 봉투법 관련 필리버스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미자 의원은 나는 한 17시간 할래 이러지 않겠어요 지금요? 이미자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실질적으로 그 삼립 노조위원장 출신이죠. 그래서 노동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지금 그 민주당이 입법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이 과연 이 노동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주자로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저게 국민들께서 과연 이미자 의원께서 지금부터 오늘 밤새도록 할 것 같은데 밤새도록 하는 내용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성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측면에서 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제는 조금 전략을 좀 바꿔서 좀 소모적인 것은 빼고 굵고 짧은 저항의 방식을 가야 한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아무리 해도 민주당은 계속 입법을 할 겁니다. 노란봉투법이고 뭐 탄핵도 지금 아마 할 겁니다. 지금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취임 하루 만에 탄핵했지 않습니까? 취임 하루 만에 업무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탄핵 소추 오늘 표결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런데도 저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게 필리버스터로 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저것을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지금 새로운 투쟁 전략을 마련해야 될 텐다. 제가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뭐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단식도 했죠. 그 드루킹 특검을 받아라. 안 받으면 내가 단식할 거다. 단식하면서 김성태 의원이 화장실 가다가 또 괴한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그 국회 오르는 본관 오르는 거기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큰 부상까지 입었는데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결기가 있는 것인지 과연 그때는 뭐 야당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여당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국회에서는 야당이지 않습니까? 소수 야당이 그런 위치에 처져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결기를 갖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투쟁 방식을 의원총회를 통해서 새로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필리버스터는 너무나 낭비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준인 대표. 필리버스터의 이 실효성을 좀 보면 실효성이라는 건 그 필리버스터를 해서 뭐 야당의 입법 강행을 막거나 아니면 그 필리버스터 통해서 국민들한테 막 전파가 되거나 그 주장이. 근데 둘 다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대안도 없이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부에서도 상당히 피로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정말 국민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볼 것이냐. 특히 또 불행하게도 지금 올림픽과 겹쳐 있어가지고요. 밤을 새서 올림픽을 보면 뭐 봤지 필리버스터를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여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할 때 여당 의원들은 앉아 계시긴 합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또 한번 국민들에게 욕을 먹었잖아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뭐 칭찬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필리버스터를 정말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뭔가 국민들에게 그래도 점수나 한번 따보겠다고 하는 것인지를 아니, 저렇게 막 포옹하고 격려하고 막 이런 예. 모습까지 나타났단 말이에요. 저는 뭐 13시간, 15시간 대단하죠. 그 체력과 그 끈기는 저도 정말 칭찬하고 싶지만 저런 모습들을 봤을 때 국민들은 정말 지금 국민의힘은 정말 절박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이 24시간의 필리버스터조차도 약간 본인의 어필하고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것 같고요. 저는 10시간, 15시간 이렇게 하는 게 이제는 마치 기록 경쟁이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 할 분들이 얼마나 또 의식을 예, 하겠어요. 저는 이런 식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의원들이 하고 싶은 말의 요지를 30분, 1시간 짧고 굵게 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공부를 하고 정말 그 연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지금은 정말 좀 보여주기식으로 가고 있어서 점점 좀 내부적으로도 동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영훈 민주당 소속인 박영훈 부의장.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처럼 소수 정당이 됐고 뭐 이런 쳐서 법안을 뭐 속수무책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면,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그런 처지라면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일단 과거의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대부분의 경우에 여소야대를 겪어왔었거든요. 예. 민주당 정부일 때는 2020년 총선 이전에는 우리가 소수당이었고요. 그 전에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도 대부분의 경우에서 소수당을 겪어왔는데, 소수당이라고 해서 법안이 이렇게 상대 야당이 통과시킨다고 막무가내로 필리버스터로 막으려고 하거나 이런 사례는 정말 없거든요. 국민의힘도 이제까지는 법안이 이렇게 진행되고 본인이 소수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향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런 요청도 없었고,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저는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정말 필리버스터 열의와 끈기를 가지고 오래 하시는데 이게 지금은 무용지물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정말 국민의힘은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 민주당이 여당이고 소수당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상대 야당하고 협상을 할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래왔고 소수당인 상태에서도 원하는 법안들 많이 통과시켰거든요. 그 박근혜 정부에서도 우리가 소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법안이 통과됐고 상대 보수당에서도 꽤 많이 협조를 해왔고 이런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우리 정치의 과제이고 역할인데 지금 그 문화가 사라져서 참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이런 정치력을 좀 발휘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주 소장님, 네. 일각에서는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네. 무슨 단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좀 하셨던데. 그만한 능력은 안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뭐 한다고 했을 때 별 기대는 안 했는데 이거 자주 해봐야 늦는다고 생각해서 최장 시간에 나온 거는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정치의 단면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장 시간 하면서 칭찬 좀 해주세요 하는 걸 보면서 야, 민심을 읽지 못하는구나 여전히. 이러니까 총선에 참패를 했구나. 예를 들면 우리가 입시 호강을 할 때요. 어떻게 됐습니까? 배점 자체가. 대부분 시험 80%, 체력장 20%. 많이 해봐야 체력장 20%예요. 체력장 10%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매달리기 잘한다고 대학을 갈 수 있거나 어디 기업에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잘 풀어야죠. 학력고사 시절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뭐 학력고사든 뭐 이제 말하자면 수능이든 간에 입시 전형에서 본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정치의 본업은 잘하지도 못하면서 협치나 대화, 소통 이런 거는 다 내팽겨치고 지금 뭡니까? 필리버스터가 국회의원의 본업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필리버스터 그냥 오래 매달리기 잘했다고 칭찬해다가 하는 이런 지금 정치 현실을 보면서 집권여당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이진숙 제가 아까 그 방통위원장 얘기를 좀 하시길래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꾸 하루 만에 무슨 일을 했길래 탄핵을 하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 10시간 만에 탄핵당한 일을 하는 방통위원장 처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 만에 무슨 일을 했다고 탄핵하냐 그러는데 보세요. 이진숙 위원장 취임하자마자 10시간 만에 지금 KBS, 방문진, MBC 쪽 이사 다 저기 2인 체제로 해서 위법적으로 임명해버리잖아요. 이런 사람도 전 처음이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말할 명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준희 대표께.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니 야당이 뭐 협상의 여지도 없이 법안을 몰아치는데 뭘 하겠는가 지금.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얘기밖에 할 게 없다라고 또 말씀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필리버스터라는 것 자체가 야당이 만들어 오는 프레임에 사실은 들어가는 한계도 있어요.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 24시간 시간을 끌고 24시간 지나면 표결되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예. 이 계속 쳇바퀴처럼 돌고 그게 지금 있는 거잖아요. 반복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뭔가 결기를 보여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구나라고 지루하게 그냥 혹시 그냥 시간만 보내려는 건가? 근데 저는 라는 생각이 여기서 이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즉 투톱 사령탑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뭐냐면 민주당에게 오히려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전국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슈를 발굴해서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필리버스터 전국은 결국은 야당이 만들어온 프레임에서 한계가 뚜렷한 그런 투쟁만 하다가 결국은 다 표결을 내주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판을 바꿔야 된다. 이것은 판을 바꾸는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터 참 자주 합니다. 요즘에. 그리고 오래 합니다. 점점 오래돼요. 지금 하시는 아까 의원 모습도 생중계로 현장 좀 전해드렸는데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식을 해서 더 오래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요? 아니 웬만해서 한 10시간에서 박수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칭찬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반드시 벌칙 조항에 의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긴 합니다. 지금. 뭐 벌칙 조항 이런 것도 말씀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근로자와 아마 밤을 샐 듯 합니다. 지금 확대시키는 것은 상황이고요. 돕겠다는데 무응답입니다. 어제도 속보로 전해드렸고 내용 좀 전해드렸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또 의사가 있다. 얘기를 하시라. 답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일단 북한의 수해 관련 상황 영상으로 좀 새로운 영상들도 좀 있습니다. 묶어봤습니다. 보시죠. 점으로 기정사실화된 오늘에 와서도 방심과 해이에 사로잡혀 있는 올해 장마철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들에서 때없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해당 지역들에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가 계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원수님의 그 영상을 뵙는 순간 그 흙탕물 속에 어디 웅덩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나 이런 근심이 꽉 차 있었습니다. 뭐 아까 북한 주민 원수님이 뭐 수해 현장을 갔는데 뭐 감격스럽다는 취지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저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우리 당국에서 뭔가 설명을 내놨고요. 오늘도 좀 나온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연락 채널을 통해 통화 시도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응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을 예단하지 않겠으며 우리 측의 제의에 조속히 호응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남북이 합의한 1일 2차례 통화 시간은 9시 17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의사를 밝혔는데 답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급하면 연락을 할 텐데요. 일단 뭐 바로 뭘 받자가 아니라 그러면 만나서 얘기 좀 해봅시다라고 할 만한데 아무 답이 없습니다. 무응답입니다. 소영주 소장님. 네네. 북한이 이거 우리의 돕겠다는 제안 안 받을 걸로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안 받을 공산이 크나 정말로 저기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분이 저렇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 사진 좀 지금 집이 지붕만 보여요 지금요. 거의 수몰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도시 전체가 지금 이상합니다. 잠겼습니다. 물에 아예 잠겨버려서. 근데 지금 조선중앙통신을 보니까 본인들도 정식 공식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수몰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있지만 인명 피해가 많았다. 근데 그건 구체적으로 숫자를 얘기 안 하죠. 숫자는 안 했지만 인명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김정은이라는 그 위원장이 본인이 뭐 지금 뭐 어떤 쇼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뭐 이렇게 이 수해 현장에 가서 보트도 타고 머리도 긁히고 하면서 내가 어떤 본인들의 이 체제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인민들에게 그런 거를 보여주기는 하나 인명피해가 있으면 아무리 자존심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는데 식량, 의약품
그다음 재해복구 이런 부분들은 받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예전에 2011년도도 그랬고요. 12년도도 그랬고 북한에서 당시에 큰 재난이 있었어요. 자연재난이 있었을 때 우리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김정은은 머릿속으로 정치적인 계산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강력하게 뭔가 이 대한민국과 맞서겠다고 하고 있는 차원에서 있는데 지금 이 인명피해가 나고 이 난리가 났는데 우리 측에서 이걸 받는다. 그러면 생각했던 보면 이 지도력 자체에 금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정치적 세법과 현실 속에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북한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안 받을 고상이 크다.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국제기구나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민간 지원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이런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는 조그마한 남북관계의 물꼬는 터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측면이 지금 미국 대선이에요. 그래서 한반도의 정세 자체가 미국 대선에 따라서 어찌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의 남북관계 개선책으로 양수 겸장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 지원을 북한이 거부하더라도 아예 포기하지는 않고 계속 좀 추진하는 게 맞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북한이 수해에 관한 게 자주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던 게. 그때마다 우리가 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것만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2010년에 폭우 수해가 있었는데 그때는 식량, 시멘트 등을 지원했어요. 한 72억 원어치 정도가 갔습니다. 이때는 받았어요, 북한이. 근데 2011년에도 집중호우, 태풍, 메아리 등 피해 있는데 북한이 이때도 답 없음. 2012년 태풍 피해도 그때는 거부. 그리고 2022년 5월 코로나잖아요, 그때도. 근데 그때는 무응답, 답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까지도 무응답입니다. 최영철 위원? 우리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한 것도 사실은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최근 굉장히 갈등 관계가 심해졌었는데 그 상황에 지원한 건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국제 기구를 통해서 우회적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일단 의사를 밝힌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국제기구로 통하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서울에서 출발해서 전 개성도 가봤습니다만 개성 같은 금방 갑니다. 금방 가는데 왜 국제기구를 통해서 가겠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지금 즉시적으로 빨리 지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국제기구로 가면 또 나갔다가 하려는 그렇습니다.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 지금 판문점에서 바로 보내면은 사실 북한에서는 저기 뭐 신의주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빠른 방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선한 뭐 생수 같은 것도 빨리 신선한 물로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거부하는 것은 결국엔 북한이 우리 물품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 북한 사회에 한류가 스며들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닌가. 과거에도 북한이 우리가 보내주는 물품을 받을 때 쌀이나 이런 걸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라면이나 무슨 과자 같이 뭔가 포장돼 있고 한글 적혀 있고 이런 건 안 받으려고 그랬다면서요? 공산품이 저 북한 사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내고 북한이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을 갖고 그리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얼마 전에 뭐 그 쿠바 주재 고위 대사도 그 탈북했습니다. 그런 대량 탈북이 일어날까 봐 북한은 두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지 않는데 사실 그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좀 강압적인 정책을 많이 펴왔죠. 핵 문제 때문에. 그러나 보수 정부도 역대적으로는 유화 정책도 펴려는 노력을 했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정은이 만약 이것을 받는다면 새로운 남북 간의 대화의 국면이 열릴 수 있을 터인데 이번 기회를 김정은이 좀 활용을 해서 이것이 바로 체제 유지에도 약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저렇게 모든 것을 닫아 걸고 안 받는다고 하면 북한 사회 스스로 아마 폭동을 결국은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김정은이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이 막 보트 타고 다니고 앞서 또 자동차 타고 다니고 한번 그런 영상 좀 전해드렸는데 윤준희 대표. 그러니까 신의주가 이제 큰 홍수 수해 피해가 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거길 자동차를 갔다가 거의 잠길 뻔한 장면이 한번 나타났고요. 그 뒤에 보트를 타고 여러 명이서 타고 보트도 한두 대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누가 찍고 있는 보트까지 있었거든요. 이걸 보면은 의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공개한 거거든요. 이거 분명히.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예를 들면 뭐 국제기구에 신호를 보내는 건지 아니면
북한 내부에 뭔가를 불만을 달리게 한 거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도를. 우리가 이제 흔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되게 국민들의 여론을 많이 의식하고 그렇죠. 독재자들은 상당히 일방적이고 뭐 거칠 게 없을 것처럼 제가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는 임기라는 게 있고요. 적합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권위가 다 인정이 돼 있어요. 정당성이라는 게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독재자는 지금 보세요. 김정은의 유일한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백두혈통입니다. 물려받았다. 김일성의 손자이고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저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즉 이것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약간 사상독의 권위다. 늘 폭력과 압제로 찍어 눌러야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재난이 벌어지면요. 사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죽으나 저항하다 죽으나 똑같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민심이 악화되고 상당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독재국가에서는 이런 활동사진의 정치라는 것을 하죠. 예. 영상과 사진을 활동사진이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표현인데요. 영상을 만들어서 예. 주민들에게 세뇌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즉 최근에도 보면은 뭐 단둥에서 북한 주민들이 집단 소요를 일으킨 적도 있다고 해요. 아주 북한 내부가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신호가 나오는데 바로 이러한 재난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김정은은 약간 공포심을 느끼고 더 주민들에게 멋있게 보여야 되고 지도자로 보여야 되는 그런 강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용훈 부의장. 네. 이거 얼마 전에 저런 보트를 타고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저 홍수 피해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고 이 책임자를 처벌했다는 얘기. 그리고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현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을 막 칭송하는 주민의 반응 이런 것까지 북한에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그리고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 사태로 북한의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을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잠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책임 비서도 경질을 하고 사회 안정상도 이렇게 경질을 했는데 정말 빠르게 이렇게 처리하는 모습을 주민들께 알리는 모습으로 수해 예방 실패 책임은 김정은과 그 정권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책임자들이 따로 있다. 피해. 그렇죠. 그 책임은 다른 곳에 있던 거다. 그렇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고 본인들 북한 정권에 향한 어떤 비판은 잠재우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또 김정은에 대한 칭송 부분도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이런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 아니면 책임자들이 정말 수해를 예방하지 못했지만은 김정은이라는 위원장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수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정은 북한 정권에 대한 보호, 그것을 띄움으로써 해결사 김정은을 내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요, 저 수해로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났는지 북한 당국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추정만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혹시 사망자가 나온 거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서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지우긴 어렵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렇게 물이 꽉 찬 저런 모습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무슨 피해가 어떻게 난지 안 나와요, 지금요. 저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계단에 제가 못 내려왔죠. 너무 연기가 많이 올라오니까. 저희는 집을 아예 못 들어가도 아무것도 안 되고. 날씨도 더운데 완전 단순히 체감까지 사용하지 못하니까 뭐 생활이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쉬어와요? 자, 갑자기 전기차가 폭발한 모습을 나오면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불바다로 바뀐 거죠.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지금 대피 상태입니다. 200여 명 대피 상태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지금. 어제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이용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지금. 일단 화면 먼저 하나 좀 볼까요? 어떤 건지. 이 화면 좀 보시면서 어제 사고 내용을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인천 청라에 있었던 한 아파트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이었는데 이 화재가 전기차에서 이제 발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한 전기차로 보이는 차에서 뭐가 불꽃이 튀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CCTV를 봤을 때는 이제 이 전기차의 2열 부분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화재가 발생을 하고 나서 진압하기까지도 이제 8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차량들까지 불이 옮겨 붙으면서 뭐 차량의 피해는 지금 70여 대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40대는 일단은 전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주민들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피해가 있어가지고 좀 이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로 인해 가지고 주변으로 대피를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좀 피해가 좀 많이 컸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지하가 거의 뭐 불이 어마어마했던 거잖아요. 그 8시간 넘게 진압하는 데 걸렸다는 게 이게 8시간이라는 게 뭘까요? 그럼 워낙 주변에 이제 다른 주차장들도 화재가 더 옮겨 붙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 끄냐고 걸린 걸까요? 아니면 전기차 자체를 진하냐고 그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일단은 전기차 자체가 보면은 안에 리튬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불이 계속 연소를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습니다. 열폭주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불을 끄기까지도 어쨌든 그냥 단순히 이제 물로서 끌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특수한 이제 화학 물질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잡기까지 그런 화학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불이 붙고 나서 불이 주변으로 또 옮겨 붙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지하 주차장이다 보니까 대형 그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도 우리가 어려움이 알고 있는 있었습니다. 그 큰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들어가는 자체가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화재가 지하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연기가 아주 심하게 발생을 했고 그 연기가 또 빠지는 데 있어서도 또 시야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다 보니까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이제 종합되다 보니 총 8시간에 걸쳐 가지고 진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화재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가 뭐 단수 정전까지 발생을 해서 일부 주민들은 지금 임시 거주 시설에 머물고 있다는. 이 더위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지금요. 정전이 되면은 에어컨도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오고 한마디로 그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날벼락을 만난 거거든요 지금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정해지고요. 그리고 다음 준비된 영상은 이제 화재가 진압된 뒤에 그 지하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영상 좀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요. 아니, 다 탔어요, 차가. 뼈대만 남았습니다, 자동차들이 지금.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저 열기 속에 화재가 어떻게 나는지 지금 상상이 되시죠, 지금요. 차체가 다 녹아내리고 뼈대만 남고 그리고 이 지하 주차장의 천정 모습도 다 탔습니다. 지금 저기도요. 어떤 마감재가 있었을 텐데 그건 다 타버리고 어떤 파이프나 배관들까지 다 이렇게 그을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둥들도 보면은 일부 약간 파손된 듯한 모습도 좀 보이거든요. 기둥 자체도요. 저런 모습이. 저기는 약간 무슨 사람의 그런 건 아니지만 끔찍하네요. 저 자체가 지금요. 지하 주차장 모습이. 일단 이용인 변호사. 저 지하 주차장에 주차했던 차량들 다 불에 탄 거잖아요, 지금요. 뭐 40여 대, 70여 대 뭐 숫자 얘기 나오는데 일단 엄청나게 많은 차가 다 불에 탄 겁니다. 이거 피해 보상 어떻게 됩니까?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은 자기 차량에 대해서 어떤 담보 특이하게 가입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자차 담보, 그러니까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일단 저 각각의 차량의 주인 되시는 분들은 자기 자차 피해를 일단. 그래서 자차 보험에 이제 청구를 하시고요. 예. 그러고 나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면 그 보험사에서는 지금 가해 차량, 그러니까 전기차 시작된 불이 시작된 그 차량. 전기차가 가입한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구상권을 행사하게 돼서 우리가 이만큼 먼저 지급을 해줬으니까 이 사고는 사실은 이제 전기차가 이제 책임이 있고 하니 너희 보험사에서 우리한테 이제 그 준 것만큼 이제 다시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구상권을 행사를 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 전기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한도로 이제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차 보험 있고 사고 날 때 다른 차에 대한 보험 배상 대물보험.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물보험의 이제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고 건당 이제 그 한도를 계산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뭐 크진 않거든요. 한 5억 정도 보통 한도라고 치면. 근데 지금 이게 자동차가 한두 대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뭐 고급 차량도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가 또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는지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차주가 또 책임을 또 이제 지게 될 수가 있는데, 차주가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차주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부담을 또 하게 되고요. 차주가 만약에 과실이 없고 만약에 이제 감식을 했을 때 뭐 배터리 내부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을 뿐이다. 아니면 뭐 차량의 그 내부에서 뭐 문제가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되면은 또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또 책임을 질 수가 있는 이거 부분도 복잡하게 있고요. 법적으로 가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몇 개월 만에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소송으로까지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지금 저 사건이어가지고. 화재가 처음에 시작된 저 전기차의 차주 입장에서는 지금 주차된 상태인대로 보이는데 불이 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차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불이 났다고 할 거 아닙니까? 보통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과충전, 그래서 충전이 하다가 이제 그게 충전의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불이 붙어 가지고 이제 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이제 충전도 하고 있는 중도 아니었어 가지고 지금 주차만 돼 있는 상태로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말로 어떤 뭐 과실이 있고 원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소에 지금 정밀 감식을 지금 의뢰를 한 상태라서 그걸 토대로 이제 어느 부분에 책임이 있는지를 일단 명확히 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따지고 이제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묻기까지는 또 소송전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뭐 자차 담보에 가입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뭐 그 이외에 이것을 뭐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누구에게 이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자동차가 보입니다.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전기차에서 세워져 있던,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시작된 거 아까 CCTV 모습에서 보면 막 불꽃이 튀고 그러잖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설명이 좀 있습니다. 이런 전기차 화재에 관련된 설명을 좀 하신 분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충전 시설의 문제는 전기차 화재에서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전기차 라인이 꽂혀 있다 하더라도 충전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기차에다가 너무 과충전이 돼 있다든지, 또 과충전된 차를 이동시켜서 주차장에 있다가 몇 시간 후에 불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배터리 문제라고 보시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지하로 팔 수밖에 없고 지하 주차장 속에 충전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폐쇄 공간에 충전기가 있는 것은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화재가 생겼을 때 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최악의 구조를 갖고 있어서 국내 소방청 같은 경우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최영주 소장님, 아까 영상 좀 다시 한번 불러줘. 지금 화재 진압단 뒤에 그 지하 주차장 모습이요. 자동차 모습도 있지만요. 여기 보면 천장 부분도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됐고요. 저기 보면 기둥 일부도 약간 뭔가 보이죠? 뭔가 녹아내렸죠. 이게 녹은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그냥 단순히 끌고 오지만 지하 주차장 자체도 좀 큰 피해를 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게 전기차 부분들은 이게 일반 그 화재 진압으로는 잡기가 힘들어요. 리튬이라는 그 주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그냥 뭐 우리가 단순히 소화기를 뿌려서 잡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고열을 내죠. 한 1000도 이상의 고열을 내기 때문에 이게 한번 터지고 나면 옆에 차에 확 붙는 거는 리튬과 같은 그런 물질과 같이 확산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들과 번지면서 건물이나 위에 천장이나 이런 내벽들을 다 좀 그을리거나 녹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건물 붕괴나 이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저 정도 규모의 아파트면요, 내화 설비 자체가 법령의 근거가 돼서 나름대로 내화 충전재 자체가 이전에 작은 건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법률적으로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소방이라든지 뭐 건축 감리 쪽에서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긴 해야겠죠. 보강공사가 필요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지하 같은 경우는 이제 환기, 이게 공기 정화,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제 숨을 쉬고 또 왔다 갔다 하려면 주민들이 지금은 못 가겠지만 나중에 또 차도 빼내고 여기서 또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설비들은 좀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으나, 일단 뭐 주민들이 이거 그림 외관상으로 보면 건물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같지만, 제가 좀 통화도 해보고 알아보고 문자로 알아본 결과는요, 전문가들이 이런 건물에 이 정도 화재를 가지고는 건물 붕괴 위험은 없다. 그 정도 걱정은 아니다. 라고 하시니까, 물론 피해 때문에 상당 부분 불편을 겪고 계시나 이 건물 자체에 대한 어떤 뭐 안전성까지 그 걱정을 더 붙여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빠른 좀 이런 수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지금 정전이니까 이제 아마 전기 안 들어오는 게 이제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도 작동이 제대로 안 돼. 지금
주민들이 저렇게 막 생수를 사서 계단 올라가고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임시 거주 시설로 가 있는 거예요. 피난을 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너무 뭐 여러 유독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아서. 이분들도 피해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것도 어쨌든 저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뭐 이분들은 추가적인- 어디다 호소합니까, 이거를? 예, 추가적인 피해인데 일단은 뭐 1차적으로 아파트도 가입한 화재보험이 있긴 하거든요. 해당 아파트들도 이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험사의 약관에서 어느 범위까지 이게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도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책임 소재가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지는 않아가지고 그 책임 소재가 좀 가려지고 나면 그 사람들에게 뭐 손해배상을 집단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단체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임의적으로 그쪽에서 지급을 책임이 있는 곳에 지급을 한다고 하면 그쪽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화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감식을 통해서 좀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최영실 의원. 전기차 화재가 좀 잇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니 전기차 옆에 주차하기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아유 뭐 제 집사람도 전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예. 저도 가끔 그 차를 몰아보면 내연기관 차하고 달라요. 굉장히 그 탄력도 좋고 가속력도 좋고 가장 큰 장점은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전기차가. 그래서 전 자동차 산업계가 전동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친환경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가 저렇게 많은 배출가스를 내뱉도록 놔둘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기술로 가는 것은 대세인데 이 과정에서 자꾸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사고가 자꾸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직 배터리나 여러 가지 기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발화가 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회사에만 맡겨둬서도 안 되고 결국에는 배터리 업계와 자동차 회사 같이 모여서 소방당국과 같이 어떻게 이것을 예방하고 앞으로 방지하고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저렇게 불이 나면 경비원들이 갈 터인데 소화기로 리튬 배터리는 소화기 분사액이 리튬 배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죠. 안 꺼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으로 투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동 진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화재가 저렇게 나면 대형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완성차 업체나 배터리 업체 그리고 소방당국이 모여서 새로운 좀 해결책을 좀 마련하는 그런 장을 정부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급작스럽게 이게 이 기술이 계속 저렇게 가는 상황에서 쉽사리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자동차를 지상으로 뺀다, 이것은 뭐 또 해결책이 아닌 것 같고, 뭐 요즘 아파트는 지상에 차를 못 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좀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차주이신 최경철 위원님의 당부였습니다. 지금. 저도 전기차 차주입니다. 아 갖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두 분이 또 전기차를 근데 전기차 운행하고 부분은 계시군요. 특히나 제가 자동차 산업 쪽에 정책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 화제를 보면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에 이건 배터리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배터리 산업 자체가 각 국가별로 이게 2차 전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 산업 경쟁력과 연관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 유명 회사의 이 차량이다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품 회사인데 왜 이 배터리가 중국산이어야 되느냐? 물론 이 중국산 자체가 뭐 위험하다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국내산 배터리에 비해서는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학계에서요. 근데 왜 국내산을 쓰지 않느냐면 가격 경쟁력에서 비싸서. 중국산이 전 세계 2차 전지의 가격 경쟁력은 1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체제 자체가 자본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국가 지원, 땅, 예산, 연구비까지 다 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되니까 당연히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신경을 안 쓰는 부분도 있다라는 게 이 학계에서의 정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 것들이 우리 각국에 알맞는 자동차와 이 배터리의 연관성 있는 산업 구조로 발전시키는 것들이 더 안전성 확보에는 더 좋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이 화제를 계기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정확한 화재 원인 이제 들여다보겠죠. 조금 시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피해 보상,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설명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경민 변호사가 아까 설명 중에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었죠. 승부 조작한다.
가담자들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들이 지난날 저질렀던 과오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한국 축구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판단은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역시 물러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1년 8개월 남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협회를 안정시키고 마무리하는 것이 회장으로서 진정으로 한국 축구를 위한 길이라고. 그리고 뭐 연임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회장 임기를 4년까지 제한하도록 협회 정관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에서 이 조항을 승인하지 않았었습니다. 10점 만점에 8점. 축구협회장의 자평입니다. 저 뒤에 축구협회장에 쓰는 회고록이 있죠? 축구의 시대. 여기에 10점 만점에 본인의 활동을 8점이라고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저 회고록 내용, 주요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언론에서 주목받은 내용입니다. 내 업적은 10점 만점에 8점. 8점이면 고득점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클린스만, 그 논란의 감독 클린스만, 소시 있는 감독이라고 그랬답니다. 성적이 나쁘다고 회장 퇴진, 축구협회장은 국민 욕받입니다. 약간 억울하다는 반응인가요? 그럼 이런 회고록의 내용에 대해 축구팬들의 반응이 좀 나왔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본인은 선출직입니까? 박지성도 축구 모르는 유튜버구나. 유튜버가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본인이 욕받이가 됐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쓰니까 그럼 박지성은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식 궤변이네. 당신은 축구 전문가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약간 비판을 한 거죠.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축구에 대한 시각 자체가 굉장히 구시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본인이 선수 출신도 아닌데 되게 선수 출신에 대한 되게 큰 자부심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 책에서 자기 실패 인정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나요? 아니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승부조작 사명 같은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때도 자기는 그냥 어떤 뭐 용서를 하고 싶었다. 뭐 이런 느낌. 자기가 왜 용서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축구 얘기를 하시는 유튜버들 모습 보여드렸는데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이제 유튜버 얘기를 했어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영철 위원, 네. 본인의 업적을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자평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저분 정치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책을 왜 냈죠? 회고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참 특이한 행동인데, 근데 저 정몽규 회장이 별로 최근에 한 게 신통치 않죠, 성적이. 우리가 지금 올림픽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림픽에도 없어요. 우리 팀 없습니다. 올림픽에 지금. 결국은 클린스만 감독을 임명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여러 가지로 꼬이면서 황선홍 감독이 겸임을 하다가 결국 올림픽 놓쳐버린 거거든요. 그만큼 이게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책임이 굉장히 큰데 책까지 내고 저렇게 자화자찬을 하시니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리둥절하실 텐데, 저분이 아마 저런 거를 봤을 거예요. 2002년 대선 때 정몽준 당시 축구협회 회장 출신이 노무현 대통령과 겨룰 만큼 그렇게 인지도가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 야, 이거 축구를 계속 잡고 있어야 되겠구나. 축구를 잡아야 이게 사업도 번창하고 내 인지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광주에서 저분 운영하시는 회사의 아파트가 외벽이 무너지는 큰 사고가 났죠. 그만큼 저분은 사업하는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좀 비판이 많은데, 사업을 제대로 부실 시공 막고 제대로 된 건축물 만들어서 광주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아파트 제공해 주는 것이 저 건축주의 입장일 텐데, 이런 다른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봤을 때 다른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서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건 아닌가. 혹시 일각에서 회고록 낸 거 보니까 지금 4선 연임을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 시도가 보입니다. 그런 시도가 보이는데, 이런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제대로 된 아파트 만드는 것이 더 급선무일 텐데 여러 가지 바깥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좀 중지하시고 새로운 분에게 넘겨주셔서 새로운 축구협회 만드는데 일조를 하시는 것이 아마 좋겠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구의 진심이신 소영주 소장님. 네. 그러니까 축구 저 회고록 내용에 대해서 축구 팬들이 약간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여러 가지 축구협회 그리고 우리 축구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한 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최소한
아, 이거는 제가 좀 잘 못했습니다. 잘못입니다. 이런 취지의 글들을 좀 많이 쓰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도 그렇고요. 지금 올림픽이 한참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축구를 볼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물론 크리스만 자체도 자서전에서 봤지만 본인이 잘했다는 겁니다. 뭐 굉장히 괜찮은 감독이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다 조직은 똑같습니다. 축구협회가 정치에 비해서는 작은 조직일 수 있으나 축구인들이 봤을 때는 이 축구를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주축이 되는 협회예요. 예. 거기에 장을 맡고 있는 분이 축구인의 마음과 동떨어진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정치도 민심 못 읽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잖아요. 축구인들의 마음을 뭐 일개 유튜버의 어떤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나와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자기를 했기 때문에 선동하고- 뭐 했다는 약간 그런 취지 같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현재의 국정원용과 비슷한 건데 보통 사람이 그래요. 10점 중에 8점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이런 거면 염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10점이 8점이 80%예요. 여기는 평가 불가입니다. 이미. 10점 만점에 0점을 줄 수도 없을 정도 평가 불가고 이미 평가가 끝난 분이에요. 이미 이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된 분이고 크리스만 이후에 이 분이 어땠습니까? 또 분란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책임져야 될 분이 예를 들어서 자서전을 내고 사선을 하겠다? 염치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치가 없이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면 나중에 축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파렴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 안 되도록 저는 협회장의 처신을 잘하고 축구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축구협회장과 다른 종목의 협회장을 비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지금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명구 축구협회장은 내업적금 10점 만점에 8점. 협회장은 뭐 성적이 안 나온다고 뭐 물려다도 되는 겁니까? 약간 이런 내용 썼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 지금 올림픽 현장에 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지원 다 할 것이다. 내가 성적 좋은 건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죠. 뭐 선수들이 잘해서. 이렇게. 그리고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 지금 탁구 활약하고 있잖아요. 협회도 노력 많이 했지만 결국은 선수들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약간의 겸손한 발언과 모습. 비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행철 편집위원 딱 제가 30초만 드릴게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그 축구나 여러 가지 협회장들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나라 좋은 종목들 여러 종목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축구협회는 사실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왔습니다. 최근까지. 그리고 축구협회가 여러 가지 사회적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축구협회가 사회적 비난을 최근에 또 받게 된 게 결국 항맥, 인맥 이런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된다. 그 우리 사회 구태를 일으키는 것인데 축구협회가 그런 것을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고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일 동안 7건 잦아진 흉기 범죄입니다. 흉기 난동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있었습니다. 화면 좀 우선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이경규 변호사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최근에 있었던 거와 비교도 돼 있네요. 네, 최근에 이제 은평구에서 29일에 일본 도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주민이 살해당한 그런 예.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지 지금 얼마 안 돼 가지고 오늘 새벽에 또 숭례문 인근에 있는 지하도로에서 그 흉기로 또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도심 있었습니다. 아닙니까 그럼? 맞습니다. 숭례문 인근이면? 예. 노숙자와 청소를 할 때 말다툼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예. 기존에 이제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뭐 청소가 좀 원활치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말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노숙인의 말에 의하면 뭐 본인을 무시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뭐 흉기를 휘두르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좀 의문이고. 어쨌든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그런 끔찍한 사건이 또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용의자, 오늘 이 살인 사건을 벌인 이 용의자는 검거가 됐다 그러는데, 그리고요 지금 앞서 29일 있었던 이 일본도 난동 결국은 뭐 말도 안 되는 참변이 발생한 건데, 이 살해범 이미 신고가 여러 차례 됐다면서요?
전조가 있었던 건데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본도를 소지한 것 때문에 신고가 됐던 건 아니고 뭐 주변에 은평구라든지 아니면 종로구 이렇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고성을 많이 또 지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욕설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확실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했고 위험하다는 게 감지가 돼서 신고가 총 7번이나 들어갔었습니다. 그럼 이미 뭔가 전조 증상이 계속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 정신적으로든 어쨌든 뭔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그때 당시에 만약에 뭐 이 도검을 소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이 됐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허가를 취소를 한다든지 애초에 뭔가 이 도검 소지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을 했으면은 그때 누군가 적극적으로 좀 봤다면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를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다면 이렇게 이제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좀 처음에 봤던 화면 좀 볼까요? 이런 일이 지금 비슷한 어떤 흉기가 등장하는 범죄. 지금 맨 밑에 서울에서 발생한 흉기 강력 범죄가 7건이에요. 최근 7월 말부터 오늘까지 기준으로 7건이나 발생했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